15년 만에 우연히 만난 전처는 치매에 걸린 노숙자가 되어 더러운 옷을 입고 맨발로 멍하니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그녀의 고왔던 손가락의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알게 된 순간 저는 피를 토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노숙자 지원 시설인 희망나눔센터.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사람들의 희미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대한민국 제약업계를 움직이는 5천억 자산가이자 미래생명 대표이사인 도연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신약 개발 관련 업무로 시찰을 왔습니다. 도연은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묵직한 손목시계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듯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었기에 급식소나 상담실 같은 곳을 지나칠 때마다 형식적인 고갯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이 무료 급식소이고 저 안쪽 복도를 따라가시면 목욕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걸으며 무료 목욕탕 안내판 쪽을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걸음이 무언가에 묶인 듯 멈추었습니다. 복도의 벽에 붙은 플라스틱 의자에 한 여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때 묻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발에는 구멍난 덧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 동안 감지 못한 듯 푸석푸석했고 지저분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그 여자의 비루한 뒷모습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것이 분명해. 도연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15년 전의 격렬한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저 어깨선과 목덜미의 희미한 윤곽은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선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을 휘두르고 성북동 500평 대저택의 우아한 안주인이었던 그 여자. 바로 자신의 전처 유나였습니다. 여자가 아주 느리게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고개를 돌려 도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매몰차게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유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나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거뭇한 때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깊숙이 끼어 있었는데 그 손은 한때 도연이 선물한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몸이 비틀거리며 유나에게로 힘겹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유나. 유나는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놀라움이나 반가움 같은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듯 도연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가늘고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도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유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야, 도연이. 당신 남편이었던. 정말 나 못 알아보겠어?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자기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란색 조끼를 입은 50대 중반의 봉사자가 다가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 아시는 분이신가요? 봉사자의 얼굴에는 측은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그저 고개만 힘겹게 끄덕였습니다. 봉사자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3년 차예요. 이름은 유나 씨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쪽방에 혼자 사셨다고 해요. 가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 희망나눔센터에 오시는데 씻는 것도 자주 잊으셔서 저희가 목욕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3년 차, 쪽방 생활, 혼자. 그 모든 단어가 15년 전 자신이 유나에게 했던 비정하고 잔혹한 행동들과 겹쳐졌습니다. 가족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건가요? 도연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다만 한 번은 오셔서 하은아 하시면서 한참을 통곡하셨어요. 딸 이름인 것 같았는데 저희가 여쭤보면 본인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냥 그 이름만 계속 되뇌이실 뿐입니다. 하은. 도연의 가슴에 꽂힌 비수가 깊숙이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유나가 임신했다고 주장했던, 자신이 믿지 못하고 외면했던 그 쌍둥이 중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나가 끝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직감이 도연을 덮쳤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나,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도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유나를 이토록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멍하니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쥔 채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보다도 자신의 삶이 더 가치없게 느껴졌습니다. 봉사자가 명함을 요청하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래생명 대표이사 서도연이라고 써있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는 유나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까만 손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흐느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성공과 재산이 이 15년간 유나가 겪은 고통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고 하은이의 행방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5년 전 초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강남에서 가장 명성 높은 산부인과의 VIP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앤티크 가구와 고급스러운 패브릭으로 장식된 그 공간은 고요했지만 도연에게는 냉기가 감도는 신문실과 다름없었습니다. 묵직한 오크나무 책상 너머에 앉은 의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 검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정자수가 정상 기준치의 10% 정도입니다.
활동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을 기대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는 도연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5천억대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이자 모든 것을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닥친 남성으로서의 가장 치명적인 좌절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연은 간신히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33살 청년에게 내려진 가문의 대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판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강남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 성공과 풍요는 지금 그의 내면의 절망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성북동 500평 대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벤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흐릿한 풍경만을 응시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유나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따뜻한 손을 도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너무 절망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함께 시도해보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도 있잖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불임,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다는 수치심과 남자로서 무력하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노와 수치심을 엉뚱하게 유나에게 표출했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됐어. 나 지금은 말하기 싫어. 미안해. 유나는 도연의 예상대로 움찔하며 자신의 손을 거두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상처받은 기색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차는 육중한 철문을 지나 대저택의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에는 도연의 아버지, 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뒤편에는 조용한 미소를 띤 채 어머니가 서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기에 눌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은 도연을 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병원 결과가 어땠니? 서 회장은 도연의 어두운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문이 3대 독자인데 이 꼴이 뭐냐? 서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가문의 재앙을 몰고 온 듯 그녀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유나, 너는 들어가 있거라. 도연이랑 나랑 할 이야기가 있다. 유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서 회장은 넓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아, 내게 솔직하게 말하겠다. 내가 처음부터 그 국밥집 딸과의 결혼을 반대했지 않았느냐. 서 회장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만해? 내가 회사 앞 국밥집 아가씨한테 미쳐서 매일 꽃 사가지고 퇴근길에 쫓아다니고 사정사정 매달려서 결혼한 것이 아니냐. 그때 신선그룹 회장 딸이 너를 좋아했고 김희원 집안 딸과도 결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너는 전부 거절하고 거지나 다름없는 애랑 결혼했지 않았느냐. 서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흔들며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재벌가와 유력 정치인 딸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 그런 천한 피를 가진 애랑 결혼하겠다고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니? 내가 고집을 부린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맞았다. 천한 피를 섞으니까 이렇게 가문의 대가 끊기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명문가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으니 내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야. 서 회장의 말은 도연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도연이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중요하지. 내가 잘못된 여자를 데려와서 벌어진 현실이다. 재벌가 자제들이 줄을 섰는데 하필 그런 배경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서 회장은 노골적으로 유나의 출신을 경멸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이만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이혼하고 내가 소개해주는 좋은 집안 딸과 재혼해라.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뒤로하고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홀로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다시 피우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요. 밖에 춥잖아. 유나가 차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응? 미안해. 내가 남자로서 부족해서. 아버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했으면 당신이 이런 압박을 받지 않았을 거야. 유나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유나는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방법 찾아보자.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아기 갖자. 당신 닮은 예쁜 아기. 도연은 유나의 간절한 소망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임에 대한 수치심과 아버지의 잔혹한 압박, 그리고 회사 후계자라는 무거운 현실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유나의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 회장의 잔혹한 계급의식이 그들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을 일에 몰두하며 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미래생명연구소에 파묻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서 회장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하는 시간은 하루에 18시간을 훌쩍 넘겼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새벽으로 늦어졌습니다. 대저택의 침실은 텅 비어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유나와 도연의 심리적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서 회장의 재촉과 압박은 끈질기게 계속되었고 도연은 그 압박 속에 서서히 숨막혀 갔습니다. 도연아,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아라. 너는 결혼을 했지만 그냥 인맥 쌓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식사만 하면 된다. 서 회장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나와 결혼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결혼한 것을 알지만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라는 것이다. 그쪽도 한번 결혼하고 작년에 이혼했으니
서로 부담 없지. 정세아라고 유력 정치인 집안 딸인데 명문대를 나왔고 얼굴도 예쁘더구나. 내가 골프를 치다가 직접 봤는데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르더라. 서 회장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라도 인연을 맺어주려 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 회장은 집요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해보아라. 비즈니스 인맥을 쌓는 셈 치고. 그새야 아버지 되시는 분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이다. 내가 지금 추진하는 신약 개발 법안 통과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지금 그 법안 통과 안 되면 회사 투자금 100억이 날아가는 것은 알고 있느냐? 서 회장은 아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회사를 살리려면 지금 정세아를 만나는 것이 미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밥 한 끼만 함께 먹어보거라. 응? 도연은 결국 아버지의 압력에 굴복하고 정세아와의 식사 자리를 승낙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내는 곳이었죠.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정세아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세련된 웨이브 머리에 아이보리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최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먼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연구소장이시라면서요? 도연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 회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세아양 아버지가 국회 중진 의원이시지 않나요? 우리 회사 제약 관련 법안 통과에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연아, 세아 양에게 인사 잘 드려라. 도연은 불편했지만 정세아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도연 씨, 신약 개발하신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이신가요? 아, 항암제 쪽입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저도 미국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까지 받았거든요. 전공이 같으니 도연 씨의 연구 내용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정세아의 지적이고 유창한 대화에 도연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도연은 세아와의 대화에서 업무적인 공감대를 느끼며 긴장감을 조금 풀었습니다. 한편 대저택에 홀로 남은 유나는 점점 도연과의 거리가 멀어짐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피했고 대화는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병원 상담 받아봤어요. 인공수정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대. 우리 한번 해볼까? 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피곤해. 나 오늘 먼저 잘게. 도연은 유나의 손길을 거부하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유나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시던 유나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나의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지로의 허름한 병원 지하에 차려졌습니다. 조문객은 동네 주민 몇 명과 아버지의 단골 손님 몇 명뿐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정장에 값비싼 보석을 하고 온 서 회장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경멸을 담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도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구나. 역시 그 집안 꼴이 이 정도 수준이로군.
도연이 아버지를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지만 서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주석에는 도연과 유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 회장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친척도 없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도연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실이지 않느냐?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도연은 서 회장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아버지마저 잃은 상실감에 도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야. 아빠마저 없으니. 도연은 유나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세아와 자주 만나고 있었고 회사 일과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유나에게 집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도연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3년간 매달려온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2차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물거품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으며 이사회에서는 도연을 압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감에 도연은 혼자 강남의 고급바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때 정세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정세아를 불렀습니다. 정세아가 바에 왔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고 단아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힘드시죠? 3년 동안 연구하신 것이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정세아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수백억이 날아갔어요. 나는 실패한 경영자네요. 도연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연 씨.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법이에요. 도연 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정세아의 위로는 유나의 공허한 위로와는 달랐습니다. 유나는 인문학 전공이라 도연의 연구 분야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세아는 같은 생명공학 전공자였습니다. 임상에서 실패한 거면 약물대사 쪽 문제 아닐까요? 간 효소. 저해제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세아는 정확하게 도연이 고민하던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었어. 도연은 정세아와 밤새도록 연구 이야기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위로를 받고 지적인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도연 씨, 너무 늦었어요. 제가 택시같이 타고 갈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탔지만 도연은 집 주소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유나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세아 씨, 미안한데 나 오늘은 호텔에 데려다 주고 가죠. 정세아는 도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도연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좌절감에 기대어온 유나를 배신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정세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본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 일은 실수였어. 정세아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도연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도연 씨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죄책감에 시달린 도연은 옷을 입고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그는 유나에 대한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성공만을 좇고
아버지의 인정만을 갈망했던 그의 삶이 결국 소중한 아내를 배신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이미 그가 유나에게 마음을 닫았던 순간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현관 앞에 유나가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도연은 급히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 도연의 거짓말은 유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지친 모습에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도연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도연은 이전보다 더 늦게 귀가했고 말수는 급격히 줄었으며 유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서 회장의 압박과 자신의 고아 같은 처지 때문에 쉽사리 도연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나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미열이 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평소 규칙적이었던 생리도 한 달째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도연이 불임이라는 진단과 1% 미만이라는 확률을 알고 있었기에 유나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뚜렷한 두 줄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 미만이라던 기적 같은 자연 임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달려가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게다가 쌍둥이시네요. 의사의 말에 유나는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나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도연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을 위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구수한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 반찬까지 정성을 다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예쁜 리본으로 묶어 작은 선물 상자에 담아 도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고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앉아봐요. 오늘 특별한 날이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 할 말이 있어. 도연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말을 끊고 급하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자, 이거 열어봐.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아기야. 쌍둥이래. 8주 됐어. 여보, 기적이야. 의사 선생님이 1% 확률이라고 했잖아. 근데 됐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유나는 울며 웃으며 도연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유나가 예상했던 기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공수정한 거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한 거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진짜 자연 임신이야.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유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도에 대한 죄책감과 불임이라는 사실이 뒤섞여 비이성적인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1% 확률이 어떻게 그냥 돼? 당신 몰래 인공 수정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여보, 진짜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유나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노려보며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아이야?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미쳤어? 내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난 당신밖에 없잖아.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가 어떻게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당신 못 믿겠어. 사실은 나 이혼하려고 했어. 유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유나야.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더 이상 당신하고는 안 될 것 같아.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아버님이 소개해준 그 여자야? 응. 한 달 전부터.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나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아기가 생겼는데? 당신 아기야, 진짜로.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겨. 1%가 어떻게 그냥 돼. 아기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면 되잖아. 당신 아기 맞아.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이미 결정했어. 당신과는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서 회장이 유나를 신사동 최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서 회장은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에게 들었다. 임신했다며? 그 아이 다른 남자아이이지? 유나는 눈물을 머금고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자연 임신이고 도연 씨 아기예요. 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 확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유전자 검사?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수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틸 것 같으냐? 여기 이혼합 비서다. 서명해라. 서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는 정세아와 재혼할 거야. 세아 아버지가 우리 미래생명에 3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정치권 인맥까지 열어주기로 약속했다. 도연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내 아버지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었겠니? 너희의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다.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했어요. 도연 씨의 친자식입니다. 서 회장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내년이 애를 낳으면 도연이 인생이 꼬여. 정세아 집안에서 결혼을 취소할 것 아니냐. 모르겠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유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위자료 30억을 줄게. 내가 평생 일해도 못 만져볼 돈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너그럽다. 조용히 애까지 정리하고 이 집안에서 사라져. 병원도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유나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기를 없애라고요? 서 회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결국 이 꼴이 된 것이다. 천한 피를 섞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집안은 3대째 명문가다. 너 같은 천박한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 손주까지 낳겠다고? 어딜? 감히. 유나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이 아기를 키울 거예요. 도연 씨 아기니까요. 서 회장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없는 것들은 꼭 이렇게 지랄을 떨지.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내가 내년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법적으로도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친자 확인 소송을 걸면 내년이 지게 될 것이야. 우리 집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지 않니? 유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짐을 쌌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새벽녘 도연이 깊이 잠든 사이 유나는 몰래 대저택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도연 씨. 나 이렇게밖에 못해. 유나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유나는 홀로 눈물을 머금고 대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 회장의 잔혹한 계략이었으며 도연의 비겁함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직 뱃속의 아기들만을 위해 세상 밖으로 홀로 나섰습니다. 대저택을 뛰쳐나온 유나는 구로구의 낡은 반지하 빌라로 향했습니다. 가진 돈 전부를 털어 얻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유나에게는 뱃속의 두 아기를 위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화려함과 안락함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굳게 결심하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빠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뱃속의 아기가 그녀의 눈물에 화답하듯 강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얼마 후 유나는 새벽 3시에 홀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간호사는 다급하게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의 심박동이 약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제왕절개는 어렵습니다. 유나는 울면서 간절하게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기들만 살려주세요. 저는 혼자예요. 의사는 유나의 간절함에 결국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 유나는 마취 속에서도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호사는 슬픔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은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사산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품에 안긴 작은 아기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지워야 할 모든 슬픔을 상징하지만 절대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퇴원 후 유나는 300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6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한 후 하은을 안고 춥고 습한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방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하은을 이불로 꽁꽁 싸매 안았습니다. 하은이 돌이 지나자 유나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하은을 돌봐야 했기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10,000원의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월 50만 원을 주고 밤새 하은을 맡겼습니다. 하은아, 엄마 다녀올게. 울지 마. 유나는 하은의 이마에 뽀뽀하고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내내 일하고 아침에 돌아오면 하은은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유나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하은을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잘 잤어? 엄마 보고 싶었어? 하은이 5살이 되었을 때 유나는 하은을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첫 등원날 하은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유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생계를 위해 뒤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혼자 두는구나. 몇 달이 지나 하은은 유치원에 적응했지만 어느 날 저녁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어? 유나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하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응, 하은이는 아빠가 멀리 출장 가셨어. 민수 아빠는 유치원에 데리러 왔는데 나는 왜 엄마만 와? 유나는 하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하은이를 엄청 보고 싶어 해. 언젠가 아빠가 올 거야. 유나는 하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유나는 외로움에 도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따뜻한 시절과 대저택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의 협박 때문에 도연에게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7살이 되던 해 유나는 주말마다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설 원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바구니에는 생후 1달쯤 된 작은 여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이 아기가 어젯밤 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쪽지 하나랑 함께요. 유나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유나를 바라보자 유나의 가슴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원장님,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원으로 보내거나 입양 신청을 받아야죠. 유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한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은이가 늘 혼자라서 외로워했어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원장은 놀랐지만 유나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아기의 이름을 하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의 숲처럼 포근하고 희망 가득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에게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가 내 동생이야? 우와, 나 동생 생겼어. 하은은 하림의 뺨에 뽀뽀했고 하림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새 식구가 된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행복만은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어린 동생 하림을 정말 아끼고 엄마처럼 돌보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10살, 하림은 3살이 되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은 하은이 그린 그림과 하림의 장난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유나가 끓인 라면 2개와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은과 하림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먹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있었어.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서웠어.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의 말을 확인하려고 유나가 하은을 데리러 갔을 때 그 검은색 고급 세단이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그들이 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익숙한 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년이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며. 서하은이라고 했나? 내 아들 피가 섞였을지도 모를 애 말이야. 내가 조용히 살라고 경고했을 텐데.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라. 숨만 쉬고 살아. 만약 내가 도연이에게 연락하거나 아이 친자 확인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내가 니년과 그 아이들 모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유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억눌렀습니다. 며칠 후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유나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유나 씨,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계속 조용히 사세요.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서 회장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나는 두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너희는 내 딸이야. 조용히 살자. 그럼 우리 안전할 거야. 유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은은 어느새 엄마의 어깨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12살의 소녀는 엄마의 고난을 알고 있었기에 또래 아이들처럼 응석 부리지 않고 엄마를 돕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학교 숙제인 나의 꿈 발표를 준비하던 중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이름이 뭐야? 유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친구들은 다 아빠 이름 아는데 나도 알고 싶어서. 하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도연. 아빠는 회사 다녀. 하지만 하은아, 아빠한테 연락하면 절대 안 돼.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유나에게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내지 않을게. 그냥 쓰기만 할게. 괜찮지, 엄마? 유나는 거절할 수 없어 허락했습니다. 하은은 그날부터 매일 밤 아빠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하은이에요. 보고 싶어요. 아빠는 저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른 되면 꼭 찾아갈게요. 유나는 몰래 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회사 찾았어.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 미래생명 대표이사 서도연.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은아, 거기 가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유나는 처음으로 하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은은 놀라 멈추었습니다. 유나는 소리친 것을 사과했지만 하은에게는 절대 회사에 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은은 몰래 결심했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아빠 회사에 가봐야지. 하은은 노트에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상한 검은 차가 엄마를 따라다니니까 아빠한테 엄마를 지켜달라고 말해야 해. 9월 1일 아빠 만나러 간다. 하은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9월 1일 아침 유나는 새벽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와 하은과 하림을 깨웠습니다. 세 식구는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은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래된 옷을 입고 유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 하은이 사랑해. 그것이 하은과의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림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하은은 학교를 나와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방에는 아빠에게 보낼 47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하은은 미래생명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은은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빌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빌딩 앞에 섰고 정장 입은 남자가 차에 타려는 순간 하은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빠일지도 몰라. 하은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하지만 남자는 듣지 못했고 차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은 다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갔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하은은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은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왼쪽에서 트럭 한 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운전사는 섬뜩하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거야. 하은은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외치려 했지만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몸을 덮쳤습니다. 하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은 비명소리와 브레이크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는데 검은 차가 따라다닌다고 엄마 지켜달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방에서 쏟아진 편지 중 한 통이 하은의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 시각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하은 양 보호자이신가요? 하늘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유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림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쪽 커튼이 열렸을 때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고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왔어. 의사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따님이 트럭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하고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커서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는 의사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뇌사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밤새 하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 15분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하은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은의 사망 이후 유나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돌봤어야 했어. 딸의 죽음 이후 유나는 없는 하은이를 부르고 밥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했지만 유나는 약국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치매약을 사지 못했습니다. 치매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7살 하림이가 엄마 유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길을 잃은 엄마를 찾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하림이야. 엄마 딸. 하지만 유나는 몇 시간 뒤면 하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 누구니? 매일 반복되는 물음과 대답. 하림이 8살이 되던 해 결국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냉장고, 밀린 월세, 그리고 하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나를 본 복지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하림 양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겠습니다. 한유나 씨는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림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엄마 돌볼게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주 후 하림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하림을 태운 차가 출발했을 때 유나는 멍하니 서서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 누구니? 하림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를 잃어가는 슬픔과 함께 언니까지 잃은 고통이 어린 하림을 짓눌렀습니다. 유나는 홀로 쪽방을 전전하다 결국 월세도 내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하은의 죽음과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도연은 충격적인 만남 이후 유나와 하은의 15년 삶이 담긴 비극의 퍼즐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숙자 시설에서 받은 유나의 주소지를 근거로 비서실장에게 받은 두꺼운 파일을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15년 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하은을 낳고 10년 전 하림을 입양하여 쪽방으로 이주하며 살았던 유나의 궤적은 처절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도연은 유나가 보냈던 고통의 세월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15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아이들을 지켜왔구나. 후회와 죄책감이 도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하은의 교통사고 기록에 담긴 의문점을 추적했습니다. 가해자가 미래생명 물류팀 직원인 박종수였고 합의금 2억 원이 도연의 이름으로 대리 수령되었으며 박종수에게는 통상적인 퇴직금의 10배에 달하는 5억 원이 지급된 사실. 이 모든 것이 서 회장의 지시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먼저 유나의 의료 기록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유나의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병 시기는 3년 전이었습니다. 초진 소결란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외상 후 급속 진행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진 기록일은 하은의 사고 사망 2주 후였습니다. 유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담당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딸 사고 이후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안 됐고요. 환자분은 딸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모두 자신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약 처방은 해드렸지만 한 번도 사가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치매약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만 원. 그에게는 한 끼 식사값보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유나야, 당신은 그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무너졌는데 나는 수천억을 가진 채 당신을 외면했구나. 도연은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후 도연은 경찰서를 찾아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 최영식을 만났습니다. 선술집에서 만난 최영식은 그 사건 이후 양심에 걸려 일찍 퇴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 박종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측정 수치는 거의 제로였죠. 하지만 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 회장이 국회의원 2명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와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조용히 합의금 주고 끝내라고. 도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합의금 2억은 서 회장이 내 이름으로 대리 수령했고 박종수에게는 입막음 돈 5억 원을 지급한 것이죠. 입 다물게 하려고요. 최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가 단순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시 CCTV를 확인했는데 박종수 차량이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를 친 것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적으로? 그럼 그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까? 최영식은 침묵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서 회장에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북동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 회장에게 하은의 사망 기록, 합의금 가로채기, 박종수에게 지급된 입마금 돈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서 회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내 딸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아이더구나. 내가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그 아이 5살 때 유나가 병원에 간 것을 미행해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얻어왔지. 내 아들 피가 섞였으니 가만둘 수는 없지 않느냐. 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제 딸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서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 그랬다. 너는 정세아와 재혼해서 회사를 키워야 하니까. 천안 유나가 낳은 아이가 나타나면 정세아 집안에서 결혼을 취소할 것 아니냐. 도연은 서 회장의 서재로 달려가 하은 관련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서 회장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하은 12세, 서도연의 친자 확인됨, 문제점 정세아와의 재혼 생활 장애물, 해결책 제거 필요, 방법 박종수 이용, 교통사고로 위장, 비용 총 7억. 도연은 서류를 떨어뜨리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살인자예요. 내 딸을 죽였어요. 서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고아 출신 여자가 낳은 천한 새끼일 뿐이야. 내가 내 아들의 멋진 미래를 지켜준 것이다. 도연은 서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다시는 안 봐요. 오늘부로 우리 남남입니다. 회사 지분도 다 포기할 겁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본 서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울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속죄를 시작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유나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비극적으로 죽어간 딸 하은의 진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도연은 더 이상 미래생명 대표이사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나 사표 낼 거야. 내일 사표 처리해줘. 도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유나와 죽은 딸 하은이에게 속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은 유나와 하은이 살았던 구로구의 반지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유나의 짐이 보관된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 속에서 하은의 작은 과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은이 아빠에게 보내지 못했던 47 통의 편지와 함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1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로 돌아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하은의 작고 불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저 하은이에요. 아빠,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랑 하림이랑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도연은 딸의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통이 도연을 덮쳤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한아림이 있는 아동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하림이 나타났습니다. 하림은 낡은 옷에 자신보다 큰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하림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내 엄마 아는 사람이야. 하림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하림은 엄마가 있는 노숙자 시설에 매주 찾아갔다는 사실과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고 아프시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한대요. 도연은 어린 하림이 감당해온 고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림은 자신의 백팩 속 보물들, 하은이의 편지들과 부서진 저금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치매 약 사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8,500원밖에 못 모았어요. 하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하림을 꼭 안았습니다. 하림아, 괜찮아. 이제 아저씨가 도와줄게. 약속할게. 도연은 서 회장의 방해를 무릅쓰고 유나를 노숙자 시설에서 서울 외곽의 깨끗하고 전문적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유나야, 여기가 좋지? 이제 여기서 지내. 내가 매일 올게. 유나는 여전히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나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옛 노래를 기타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유나는 기억은 하지 못했지만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래 알 것 같아. 가슴이 아파. 도연은 유나의 감정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하림에 대한 입양 절차를 시작했고 그동안 하림을 자신의 강남 아파트로 위탁 양육했습니다. 하림은 새 방과 새 옷, 그리고 도연의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하림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엄마 병 고치는 의사요. 치매는 못 고친다고 했지만 저는 할 거예요. 엄마가 저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도연은 하림의 순수하고 강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림을 끌어안고 약속했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하림은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유나의 치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연은 감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도연과 하림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세요?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림은 유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계속. 유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이마에 입 맞추었습니다. 사랑해, 유나.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우리의 사랑을, 하은이를, 하림이를,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는지 영원히 기억할 테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책임질게. 도연은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속죄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